2025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의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웃음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강순자 73세는 인파 속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며 서 있었다. 곱게 다려 입은 연분홍빛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의 한복 차림은 이 현대적인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거스른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하나, 금지오겹 같은 손주 박하준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대견함만이 가득했다. 전국 수석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손주, 그 아이의 가장 빛나는 날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충남 강경에 짰네. 나는 젓갈 공장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다. 그때였다. 저만치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며느리, 오지영 45세의 시선이 순재에게로 향했다. 순간 화사하게 웃고 있던 지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편 박성호 48세의 팔을 잡아 끌며 무어라 속삭이더니 이내 분노를 감추지 못한 뻣뻣한 걸음으로 순자를 향해 다가왔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차가운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영은 주변을 휙휙 둘러보더니 다짜고짜 순자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커다란 기념비 뒤편의 그늘진 구석으로 시어머니를 몰아세웠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오늘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하준이 친구 부모님들, 그리고 제 동료 교사들도 와 있단 말이에요. 아가? 나는 그저 우리 강아지 얼굴만 한번 보려고. 순자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지영의 날 선 분노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어머니 몸에서 나는 그 젓갈 냄새 때문에 제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저분들이 제 시어머니가 강경 젓갈 장사라고 수군댈 거 생각 안 하세요? 그 순간 지영의 뒤로 아들 성우와 안사돈 황미숙 여사가 다가왔다. 성우는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 황 여사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순자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었다. 사돈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냄새는 또 어떻고요.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70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제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세월의 흔적, 그 지독한 젓갈 냄새가 이토록 모욕적인 언어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찰싹 날카로운 파여름이 봄날의 공기를 갈랐다.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지영의 손바닥이 정확히 순자의 왼쪽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충격에 순자는 휘청거렸고 귓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몇몇 학부모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이 좋은 날에 나타나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에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지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다. 순자는 타는 듯한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었다. 자신의 도두로 살아가는 며느리는 증오에 찬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순자를 그 그늘진 구석에 버려둔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학식장 안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멈췄다. 순자의 눈빛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강순자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새벽 4시.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강경의 젓갈 공장, 강경포구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다. 순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거대한 스테인리스 통 앞에 섰다. 뚜껑을 열자 잘 삭은 새우젓의 짭짤하고 구수한 향이 공장 가득 퍼져나갔다. 이 냄새는 그녀에게 지난 60년의 세월 그 자체였다. 10살의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 셋을 건사하기 위해 머리에 이고 다니던 새우젓, 광주리의 무게였고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제 자식을 키워낸 땀의 결정체였다. 손주 하준의 서울대 수석 합격 소식은 메마른 그녀의 삶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다. 순자는 달력에 그려진 입학식 날짜를 보며 아이처럼 설렜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손주에게 줄 용돈으로 두툼한 현금 봉투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날 오후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가. 잘 지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하준이 입학식 건 때문에요. 오냐 오냐 할미가 지금 한복도 꺼내놓고 우리 하준이 줄 선물도 준비해놨지. 기차표만 끊으면 되는데. 순자의 들뜬 목소리를 가로막으며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이번 입학식은 오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대학교 입학식이라는 게 굉장히 격식 있는 자리거든요. 교수님들, 판사, 의사 집안 자제분들이 오는 자리예요. 저희도 조용히 가족끼리만 다녀오려고요. 지영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곤란해요. 다른 학부모들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셨잖아요. 국민학교?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온 아픈 상처였다.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책가방 한번 제대로 매보지 못했던 서러운 기억, 그 상처를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후벼 파고 있었다. 아가, 그래도 내가 하준이 친할미인데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순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젓갈 냄새 그리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할머니. 그것이 평생을 헌신한 자신에게 돌아온 대가였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치심과 서러움에 뒤척이던 그녀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뭉치를 떠올렸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소유자 이름란에는 강순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돈으로 사준 집인데 내 손주 입학식도 마음대로 못 간단 말인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다시 현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뺨의 통증은 점차 사라지었지만 가슴에 새겨진 모멸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순자는 흐트러진 옷고름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굽히고 살아왔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강경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지금까지의 삶이 희생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심판이 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가장 먼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입었던 연분 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가위로 잘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인내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었다. 책상 앞에 앉은 순자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도곡동 아파트 매각, 박성호 오지영 명의 차량 회수, 매월 지급하던 생활비 2천만 원 즉시 중단. 글씨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첩을 덮으며 순자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젓갈보다 짜고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래,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 오지영은 편안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방금 통화를 마친 스마트폰을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친정어머니 황미숙 68세의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물었다. 시어머니 전화였니? 표정이 왜 그래? 말도 마, 엄마. 오지 말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했는데도 꿍걸꿍걸 꼭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목소리더라.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지영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황미숙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뭘 그렇게 좋게 말해. 처음부터 딱 잘라야지.
어머님은 격에 맞지 않으니 절대 오실 생각 마세요 하고 못을 박았어야지. 괜히 여지를 주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니.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도 남편 얼굴이 있는데. 남편 얼굴은 무슨. 박서방도 제 엄마 창피한 거 알걸? 넌 네 체면만 생각해. 강남 사립학교 교사의 아들은 서울대 수석 입학시켰는데 그런 자리에 젓갈 냄새 풀풀 나는 시어머니를 데려온다고 생각해봐. 다른 엄마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겠니? 황미숙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때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 집안이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기억. 그녀는 이를 악물고 딸 지영을 명문대에 보내고 교사로 만들어 상류층과의 끈을 겨우 붙잡았다. 그런 그녀에게 가난과 무식은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주홍글씨였다. 맞아, 엄마 말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일어섰는데 그깟 젓갈 장사 때문에 내 완벽한 그림을 망칠 순 없지. 지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후 있을 동창 모임에서 입을 수백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를 고르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존재를 하준이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경의 공장. 순자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갈기갈기 찢긴 한복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으로 제 돈 주고 맞춰 입었던 옷이었다. 좋은 날 기쁜 날에만 꺼내 입으며 아껴왔던 세월의 흔적이 허무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막내 동생 강동수 55세였다. 순자가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뒷바라지에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된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이었다. 동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조금 전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동수가 나지막이, 그러나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누나가 아니었으면 성호 형이 어떻게 컸고 하준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감히 누나한테 오지 말라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무식하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창피하겠지. 누나, 동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순자의 말을 끊었다. 누가 무식해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동생 셋 대학 공부시키고 자식 번듯하게 키워내고 직원 수십 명 먹여 살리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배은망덕하고 염치 없는 인간들이야. 누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판검사 교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생의 격려에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나, 이건 부탁하고 허락받을 일이 아니야. 누나는 하준이 친할머니야. 세상 누구보다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 가서 당당하게 우리 하준이 축하해주고 와. 누가 뭐라고 하면 이 변호사 강동수가 가만 안 있는다고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동생의 말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 자격. 평생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단어였다. 나는 그저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이면 족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에게도 자격이 있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찢어진 한복 대신 가장 깔끔하지만 평범한 외출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강경포구 사장 강순자로 갈 것이다. 도곡동 아파트 박성호의 서재.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방 안에서 박성호는 초조하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매달 어머니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주식 단테에 매달리는 백수였다. 최근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터라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길이 막막했다. 그때 아내 지영이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하준이 축하 선물로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 다음 주에 3박 4일 정도로
내가 기가 막힌 풀빌라 리조트 알아봤는데 성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주도, 좋지. 좋은데? 요즘 자금 흐르러 좀 빡빡해서. 지영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뭐 당신이 투자만 하면 대박이라며? 설마 아들 서울대 수석 입학 축하 여행 하나 못 보내주는 거야?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유럽 보내준다고 난리인데. 아내의 경멸 어린 시선에 성호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모니터에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다. 아, 걱정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마침 오늘 오전에 투자했던 바이오주 하나가 터졌거든.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하준이 축하 여행 경비로는 충분하고도 남아. 걱정 말고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해. 정말 역시 우리 여보야. 지영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펴졌다. 그녀는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신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리조트 예약 사이트를 열었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스위트룸을 망설임 없이 예약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성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준이 할머니니까 손주 여행 경비는 주시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입학식 전날, 강순자는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한복 대신 잘 다려진 외출복을 가방에 넣고 작은 상자 하나를 소중하게 챙겼다. 며칠 전 강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장집에 부탁해 손주 하준의 이름으로 파둔 옥도장이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손주에게 주는 그녀만의 선물이었다. 기차가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마디. 평생의 고생이 새겨진 얼굴이었다. 내일 이 얼굴을 본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모진 말을 내뱉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손주를 향한 희망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채 그녀는 단호하게 서울역에 첫 발을 내디뎠다. 손에 쥔 도장 상자에서 단단한 옥의 감촉이 느껴졌다. 서울대학교 정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봄 햇살이 교문에 새겨진 9호리 서울 달굣고 금빛 글자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저마다의 꿈을 안고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값비싼 정장과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학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식의 성공을 과시했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풋풋한 설렘이 가득했다. 강순자는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손에는 하준에게 줄 옥도장 상자를 꼭 쥔 채 두리번거리며 가족을 찾았다. 혹여나 며느리의 눈에 띄어 또다시 모진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지만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이 그 두려움을 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순자의 시선이 정문 근처 벤치에 머물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며느리 지영의 친정 부모 황미숙 여사와 오병호 사장이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황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채 마치 이 행사의 주최자라도 되는 양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 옆에 오병호 사장은 어딘가 불편한 듯 연신 헛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다. 순간 차가운 파도 같은 것이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조용히 가족끼리만 다녀오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안 부를 거예요. 며느리의 차갑고 단호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조촐한 가족 행사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오직 자신만을 배제하기 위한 교묘하고 잔인한 기만이었던 것이다. 순자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순자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지영이었다. 남편과 웃으며 대화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악과 분노로 눈이 커진 그녀는 남편 성호의 팔을 잡아 끌며 무어라 속삭이더니 쏜살같이 순자에게로 다가왔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영은 순자의 팔을 잡아채듯 붙들고 아까보다 더 깊숙하고 외진 기념비 뒤편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몸짓이었다. 대체 왜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순자는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내 친정 부모님은 안 부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전곡을 찔린 지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건 부모님께서 꼭 오시겠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옹색한 변명이었다. 바로 그때 황미숙 여사가 딸에게 다가왔다. 지영아, 무슨 일이니 아직도 저러고 계셔. 황 여사는 순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다. 사돈, 정말 되게 그 촌스러운 고집은 알아줘야겠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젓갈 냄새를 풍기면서 와요. 격 떨어지게. 젓갈 냄새. 또다시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어색한 표정의 성호가 다가왔다.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리라. 엄마,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아내와 장모의 편에 서서 제 어미에게 돌아가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순자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올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등 뒤로 황 여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젓갈장 네 알겠습니다. 중단된 부분부터 제3장의 나머지 내용을 이어 서술하겠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황 여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젓갈 장사 따위가 서울대 정문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해 며느리 지영도 즉시 가세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순자를 쏘아보았다. 정말 못 배우신 티가 너무 나요, 어머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나 격식이라는 걸 아예 모르시잖아요. 아들 박성호는 제 어미가 겪는 이 참혹한 모욕 앞에서 아내와 장모의 비난을 묵인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게 순자의 가슴을 베었다. 순자는 돌아서려던 걸음을 멈췄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아왔다. 동생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참을 수 없는 모멸감만큼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60년간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되살아난 불씨처럼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희 집안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순간 그들 사이에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늘 순종적이고 무슨 말을 들어도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고개를 숙이던 시어머니였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이토록 날선말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요? 지금?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서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안사돈 황미숙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사기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집안이 무슨 자격으로 날 무시해.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지영과 황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치욕스러운 과거의 진실이었다. 순자가 보내주는 돈으로 다시 쌓아 올린 허울뿐인 체면과 위신이 그녀의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강순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도화선에 붙은 불꽃과도 같았다.
며느리 오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맹렬한 분노가 채웠다. 그녀에게 가문의 몰락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숨기고 싶은 치부였다. 시어머니의 돈으로 쌓아 올린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 강남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살 얼음판처럼 위태롭게 갈라졌다.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하세요. 이성을 잃은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오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찰싹 봄날의 소란스러움을 가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기념비 뒤편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였다. 조금 전에 신랑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힘을 실은 손바닥이 정확히 순자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 순자의 눈앞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고개가 꺾일 정도의 충격에 몸이 휘청거렸고 귓가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이명이 울렸다. 뺨이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먹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놀라 입을 가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좋은 날 젓갈 냄새나 풍기면서 나타나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막말까지 하세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집안을 평가해요. 지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악을 썼다. 친정어머니 황미숙이 딸의 편을 들며 나섰다.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래서 못 배운 집안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아들 박성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비겁한 외면은 며느리의 손찌검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순자의 심장을 찔렀다. 순자는 타는 듯한 뺨을 감싸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치심. 73년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내던져진 듯한 굴욕감이었다. 자신의 돈으로 살아가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금쪽 같은 손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그녀는 매를 맞았다. 지영과 성호 그리고 황미숙은 더 이상 순자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학식장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늘진 기념비 뒤편에 순자만이 홀로 남겨졌다. 처음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더 아팠다. 하지만 이내 그 눈물이 멈췄다. 흐느낌이 먹고 떨리던 어깨가 잠잠해졌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뜨거웠던 눈물이 증발해버린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고름을 바로잡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굽히고 살아왔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강경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순자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논밭 위로 부서져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슬퍼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막내 동생 강동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잘 다녀왔어 하준이는 만났고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다. 동수야,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갈게. 상의할 일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동수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순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다.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73년간의 희생에 대한 종언이자 차가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녀의 침묵의 맹세였다. 매월 1일 아침, 박성호에게 그것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잠에서 깨면 킹 사이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아내가 내려주는 값비싼 캡슐 커피의 향이 거실을 채우기 전 그는 은행 앱에 접속해 전날과 완벽하게 달라진 숫자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다. 어머니가 어김없이 쏘아주는 2천만 원. 그것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아내 앞에서 능력 있는 투자 전문가라는 가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익숙하게 앱을 열었다. 그러나 화면에 뜬 숫자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배반했다. 잔액 리아이 사에 사모 300원.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숫자였다. 뭐지, 아직 은행 전산이 안 돌았나? 성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다. 하지만 숫자는 요지부동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할 때쯤 덤덤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왜? 엄마? 나 성호인데 혹시 바빴어. 오늘 1일인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성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사소한 실수를 확인하는 듯한 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실수 아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답이었다. 네,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럼 이제 안 보낸다. 성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장난하지 마. 무슨 소리야. 그게 나 다음 주에 카드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다급함에 높아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나이가 이제 쉰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어미 등골 빼먹고 살 거냐.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입학식 때 그 일 때문에 그래. 엄마 그건 지영이가 잘못했지만 그런 소리 할 거면 끊는다. 뚝. 대화는 일방적으로 끝났다. 성호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든 채 허망하게 서 있었다. 거실에서 풍겨오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졌다.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첫 번째 기둥이 소리 소문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의 한 고층 빌딩, 정도센도 법률사무소라는 명패가 붙은 유리문화는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차분하고 전문적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순자는 어제 입었던 것과 같은 그러나 더욱 단정하게 다려 입은 외출복 차림으로 동생 강동수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누나,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동수는 누나의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어젯밤 누나의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설쳤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사무실에 들어선 누나의 얼굴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결심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러나 분명한 손자국. 누군가 그의 유일한 피부티인 누나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다. 그걸 저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에게 더는 단 한 푼도 쥐어주고 싶지 않아.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책상 위 서류철을 펼쳤다. 알았어. 그럼 법적으로 확인부터 하자. 현재 누나 명의로 된 재산은 도곡동 아파트 한 채 성호형과 형수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2대 그리고 강경에 있는 공장 부지와 건물 시내상가 건물 하나. 맞아. 그래. 다행히 전부 누나 단독 명의라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
권리상 무상 거주에 해당할 뿐이야. 누나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동수는 준비해온 위임장 서류 몇 장을 누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부동산 매각 및 차량 회수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우리 법무법인에 위임한다는 서류야. 여기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누나는 직접 그 사람들하고 얼굴 붉힐 필요 없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순자는 서류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평생 젓갈 통과 새우 상자만 들어왔던 그녀의 손. 투박하고 거친 그 손으로 펜을 쥔 모습이 낯설었다. 순간 뺨을 맞던 그 순간의 치욕. 자신을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눈빛 경멸을 담아 젓갈 냄새를 운운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강순자 꾹꾹 눌러 쓴 세 글자.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법률가의 서명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자신의 이름 옆 붉은 인주 위에 망설임 없이 찍었다. 쾅! 작지만 묵직한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난 73년간의 인내와 희생의 마침표를 찍고 차가운 심판의 서막을 여는 소리였다. 동수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첫 번째 수는 두어졌다, 누나. 순자는 창밖 거대한 서울의 빌딩 숲을 향해 고요한 시선을 던졌다.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지영은 며칠 전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들고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나왔다. 지난 입학식 날의 불쾌했던 기억은 애써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 몇 푼 쥐어주면 금방 풀어질 그저 늙고 무식한 시어머니의 토라짐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곧장 아들 하준의 방에 놓아줄 최고급 원목 책상을 결제하기 위해 가구 매장으로 향했다. 서울대 수석 아들을 둔 엄마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값비싼 소비를 정당화하는 최고의 명분이었다. 이걸로 할게요. 일시불로요. 지영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우아한 제스처로 블랙카드를 직원에게 건넸다. 잠시 후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한도 초과요. 제가 이번 달에 카드를 거의 안 썼는데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직원이 다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영은 창피함에 입술을 깨물며 다른 카드를 꺼냈다. 남편 박성호의 카드였다. 그럼 이걸로요? 손님 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명백한 굴욕이었다. 지영은 결국 됐어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마치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추측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녀가 분노의 차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성호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돈줄이 끊긴 첫날 그는 아내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은행 전산오류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둘러댔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카드 왜 전부 정지된 건데? 지영이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던 순간 지영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다. 엄마 왜?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너 박서방한테 아직 연락 못 받았니? 오늘이 우리 생활비 들어오는 날인데 왜 소식이 없어? 골프클럽 회비 내야 한단 말이다. 친정어머니 황미숙의 다그치는 목소리였다. 지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카드 한도 초과, 그리고 친정의 생활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똑바로 말해. 우리 생활비. 설마 어머니 돈이었어. 성호는 아내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다. 전부는 아니고 엄마가 투자금 명목으로 좀 보태주셨어. 보태준 게 아니라 전부였던 거겠지. 지영의 비명이 거실을 갈랐다. 그녀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다. 그 젓갈 장사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해서 마누라랑 처가 식구까지 그 여자 돈으로 연명하게 만들어 당신 자존심도 없어.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해결, 뭘 어떻게 해결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지영의 분노는 남편의 무능함이 아닌 그 근원을 향했다. 정말 치사하고 유치의 입학식 때 일로 삐져서 손주랑 아들 밥줄을 끊어 그 무식한 여편네가 정말 작정했나 봐. 그녀의 입에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저주와 악담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들의 오만과 무례함에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방해한 시어머니의 옹졸함을 탓할 뿐이었다. 격렬한 부부싸움이 한 차례 거실을 휩쓸고 지나갔다. 지영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평소 자주 들어가던 강남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강남맘 카페에 접속했다. 새로운 학원 정보나 부동산 소식을 보며 잠시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OT 게시물 목록에 올라온 자극적인 제목의 글 하나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영상, 충격 강남, 사립중 우오모 교사, 서울대 입학식에서 시어머니 폭행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게시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낯익은 배경 서울대학교 정문 앞 기념비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자신의 모습이 약간 흔들리는 스마트폰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하세요.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슬로우 모션처럼 자신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댓글을 저기 제 아들 다니는 중인데 저 선생님 오지영 선생님 아니에요. 충격. 댓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른뺨을 저렇게. 한복 입으신 거 보니 시어머니 같은데 댓글 인성 문제 있네.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당장 교육청에 민원 넣어야 함. 댓글 영상 좌표 퍼갑니다. 이건 공론화되어야 해요. 지영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돈줄이 끊긴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 명문 사립학교 교사 서울대 수석의 어머니라는 빛나는 명성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남의 진짜 패닉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남맘 카페의 폭풍이 온라인을 휩쓸고 있던 바로 다음 날. 강순자는 강경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첫 KTX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 며칠간의 분노나 슬픔 대신 잘 벼린 칼날 같은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창한 봄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 내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조용한 전략가였다. 열차에서 내린 그녀가 향한 곳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지하철역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중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 순자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김 부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강동수 변호사를 통해 미리 연락을 받은 터였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순자의 소박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노련한 전문가의 눈으로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읽어냈다. 이 아파트 말씀이시죠? 이제 그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조감도가 담긴 브로슈어를 가리켰다. 순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등본이었다. 김 부장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유주 강순자.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단독 소유권이었다. 최고의 로열층에 한강이 조망되는 A급 매물입니다. 요즘 시세라면 최소 30억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팔리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김 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복잡한 사연의 거래는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염려 마십시오, 사모님. 조용한 이사는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집을 보러 올 매수자에게는 집주인께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 비어있는 집이라고 둘러대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의 서명을 마친 순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작전은 완벽하게 개시되었다. 부동산을 나선 순자는 곧장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둡고 서늘한 공기 속 값비싼 외제차들이 위용을 뽐내며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아들 내외의 주차 공간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와 우아한 흰색 제네시스 GB80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들의 체면을 위해 사준 세단, 며느리의 품위를 위해 사준, 모두 그녀의 땀과 눈물이 밴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모욕하고 배신한 대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차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처럼 그녀는 냉정하게 두 차량의 번호판과 앞 유리에 붙은 차대 번호를 차례로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곧 강동수 변호사에게 전송되어 차량 소유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추가 될 것이었다. 사진을 모두 찍은 그녀는 차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차를 타고 아들은 허황된 투자가 행세를 했고 며느리는 백화점 라운지를 드나들며 자신을 경멸했다. 너희는 이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미련도 동정도 없었다. 순자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아파트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27층,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곳. 한때는 저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었다. 이제는 그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성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저 안에서 지금쯤 아들 내외는 돈줄이 끊기고 인터넷에 영상이 퍼진 것에 대해 패닉에 빠져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을 터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상상했지만 어떤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차가운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한참 동안 아파트를 바라보던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수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동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잘 됐어. 순자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집은 내놓았다. 차 번호랑 차대 번호도 전부 보냈다. 알았어, 누나.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이제 어쩔 거야. 순자는 시선을 아파트에서 거두고 멀리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이제미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덫은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돈줄이 끊기고 사회적 체면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박성우와 오지영은 마침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효자 코스프레였다. 엄마, 저 성우예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라도 해놓고 기다릴 테니 저녁 드시러 오세요.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능구렁이처럼 부드러웠다. 강순자는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것은 효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다. 그러냐, 알았다. 저녁 때 맞춰 가마. 그녀의 차분한 승낙에 오히려 성호가 당황했다. 그는 순자가 화를 내거나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던 터였다. 그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 역시 어머니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아니라고 그는 섣부른 안도감에 젖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곡동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지영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분노 대신 어색하고 두꺼운 화장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시장하셨죠? 거실 식탁에는 지영의 성의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값비싼 한우 갈비찜 잡채, 그리고 형형색색의 전. 하지만 그 옆에는 어울리지 않게 순자가 직접 담가 가져온 투박한 항아리 속에 나박김치와 갈치속젓이 놓여 있었다. 음식에서조차 그들의 이질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듯했다. 손주 하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오셨어요? 하고 인사만 건네고는 이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불편한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침묵을 깬 것은 성호였다. 엄마, 갈비찜 맛 좀 봐. 지영이가 엄마 온다고 아침부터 솜씨 좀 부렸어. 그는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다. 순자는 말없이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이윽고 성호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엄마 혼자 공장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재산 관리 같은 건 슬슬 저한테? 바로 그때였다. 지영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순자가 가져온 김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듯 입가에 교묘한 비웃음을 걸고 말했다. 어머님 김치는 정말 맛있는데 냄새가 너무 강해서 와인 향을 다 망쳐버리네요. 이런 자리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호가 눈치껏 아내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한번 터져나온 지영의 본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입학식 영상 일도요. 어머님께서 그냥 제 말대로 집에 계셨으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을 거잖아요.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중함 그리고 품위 같은 거요. 격, 품위. 순자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성호와 지영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순자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나박김치 그릇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시원한 김치국물 안에 붉은 고춧가루가 점점이 떠 있었다.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 지영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그녀의 옆으로 걸어갔다. 지영이 오늘 저녁을 위해 큰맘 먹고 구입한 수백만 원짜리 새하얀 명품 가죽 핸드백이 의자 위에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격과 품위의 상징이었다. 주르륵, 맑지만 차가운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국물이 하얀 가죽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최고급 가죽의 미세한 결 사이로 붉은 액체가 속수무책으로 스며들며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꺄. 지영의 비명이 거실을 찢을듯이 울려 퍼졌다. 성호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순자는 텅 빈 김치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얼룩진 핸드백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말하는 격기라는 건 이런 건가 보구나.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시뻘겋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그 말은 핸드백이 아닌 오지영이라는 인간 자체를 향한 통렬한 심판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아들 내외의 얼굴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파트 안에서는 지영의 히스테릭한 울음과 성우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 미친 늙은이가 진짜 돌았어. 그들은 순자의 행동을 이성을 잃은 늙은이의 분노 표출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여보, 그냥 제주도 가자. 저 노인네 우리가 애걸복걸할 줄 아나. 본데 어림없어. 며칠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제풀에 꺾여서 돈 묻혀줄 거야. 성호의 말에 지영도 눈물을 닦으며 동의했다. 그들의 오만은 아직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시각 굳게 닫힌 자기 방, 문 뒤에서 하주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고함.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라는 이름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써 내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보낸 작지만 유일한 양심의 신호였다. 수요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오지영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의기양양하게 출국장으로 향했다. 강남 맘카페에 소라는 악의적인 합성 영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거짓 해명글 하나로 잠재웠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여보, 우리 이번 여행 가서 스트레스 싹 풀고 오자. 그 노인네가 제풀에 지쳐서 돈 붙여달라고 연락 올 때까지 전화도 받지 말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경멸과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성호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엄마도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버릇을 고치지. 그들 뒤에서 박하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끌었다.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가 아득하게 보였다. 마치 자신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잠시 후 제주행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들이 발 딛고 있던 모든 것이 발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앞. 비행기가 남긴 하얀 꼬리구름이 사라질 때쯤 강순자는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를 이어 정도 챙다오 법률사무소의 명함을 단 젊은 변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공구함이 든 가방을, 다른 한 명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열쇠 기술자와 법무법인 직원이었다. 비밀번호는 기존 것과 동일합니다. 순자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아들 내외가 그녀의 방문을 경계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순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갯짓을 하자 열쇠 기술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최신 디지털 도어락을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능숙하게 공구를 다루기 시작했다. 기계음과 금속음이 몇 차례 울리고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띠리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허무하게 열렸다. 새로운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다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강경포구 익스프레스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곧이어 작업복을 입은 6명의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순자에게 다가와 뒤입도로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전부. 순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로 옮겨주게.
그 말 한마디에 심판의 날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업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거실에 80인치 대형 TV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해체되어 포장되었다. 그들의 게으른 여가와 허영심의 상징이 가장 먼저 집 밖으로 실려 나갔다. 다음은 지영의 드레스룸이었다. 문을 열자 수백 개의 명품 핸드백과 구두, 그리고 태그도 떼지 않은 옷들이 마치 백화점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말없이 박스를 가져와 그녀의 허영심을 하나하나 상자 안에 봉인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광경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았다. 저 가방 하나가 강경공장 직원 한 명의 1년 치 연봉과 맞먹었다. 성호의 서재에서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주식 투자, 부동산 재테크 같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거짓된 정체성을 구축해주던 무대 장치들이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하준의 방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각종 경시대회 트로피와 상장들. 순자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곰 인형에 잠시 머물렀다. 하준이 5살 때 그녀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사준 선물이었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썩어버린 뿌리는 결코 재생될 수 없었다. 직원들은 트로피 하나 책 한 권까지 소중하게 포장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화 작업이었다. 주방의 값비싼 수입 그릇 세트부터 화장실의 수건 한 장까지 그들이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4시간 후 집은 텅 비었다. 가구가 있던 자리만 희미하게 먼지 자국으로 남아 과거의 영화를 증명할 뿐이었다. 텅 빈 공간은 소리를 집어삼켰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파트에는 순자와 법무법인 직원 단 2사람만이 남았다. 순자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아들 성호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을 배경으로 지영이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성호와 하준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천국에서 마지막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화면을 셔터 내리듯 껐다. 파티는 닫았다. 일요일 저녁 김포공항에 도착한 가족의 발걸음은 여행의 피로와 만족감으로 무거웠다. 택시를 타고 익숙한 도곡동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내내 오지영은 제주의 햇살에 그을린 팔을 만족스럽게 쓸어내렸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피곤해 죽겠네.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반란은 이제 완벽하게 진압되었다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침묵은 항복의 신호일터였다. 아마 내일쯤이면 내가 잘못했다며 돈을 붙여올 것이 분명했다. 엘리베이터가 27층에 멈추고 박성호가 익숙하게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섰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뭐지? 성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뒤에서 지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좀 열어봐요. 이상하네. 번호가 틀렸나? 성호는 당황하며 여러 번 다시 시도했지만 견고한 강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또각 비상계단 쪽에서 차분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순자였다. 지 어머니? 성호가 놀라 소리쳤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유령처럼 그들 앞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익숙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눌렀다. 띠리링,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오며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아니 대체 왜? 성호가 따져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행동은 마치 들어와서 너희의 운명을 확인해 보아라 하는 무언의 초대와도 같았다. 가족들이 하나둘 홀린 듯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뭐야 이게? 지영의 비명이 텅 빈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없었다. 거실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페르시안 카펫도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그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만이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마치 유령의 흔적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텅 빈 공간이 메아리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우리 살림 다 어디 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준 역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 역시 책상과 침대는커녕 책 한 권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자는 가방에서 곱게 접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 앞 텅 빈 바닥으로 나비처럼 날렸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자 이름을 똑똑히 봐라. 박성호가 아니라 강순자라고 쓰여 있지. 지영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글자 위를 미친 듯이 오갔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며 절규했다. 여보, 이 집 당신 이름이라며 당신이 산 거라며. 성호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엄마가 나한테 사주신 건데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해뒀던 것 같아. 명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때 순자가 냉정하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집은 이미 팔렸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장음 치르는 날이야.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는 뜻이지.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몸이 휘청거렸다. 성호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순자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그러니까 짐 싸서 나가거라.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희 짐은 강경에 있는 내 창고에 있다. 찾으러 올 테면 오든가.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덕모니? 성호와 지영이 동시에 애원했지만 순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주일 주마, 내 집에서 나가. 선고는 끝났다. 순자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지영의 울음소리가 성호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완벽했던 강남의 성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순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오지영은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붙잡을 새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집만은. 그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박성호 역시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소리야. 아들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순자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의 친정 부모인 황미숙과 오병호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사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황미숙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늘 하던 대로 순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자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그 뒤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안사돈 오병호를 향했다. 그녀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사돈께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군요. 황미숙이 분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순자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악에 바친 지영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쳐들며 소리쳤다. 그래요, 이 집 어머님 거죠? 돈도 어머님이 버셨겠죠? 하지만 그래서 뭐요? 어머님은 무식하잖아요. 평생 젓갈만 판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무기 학벌이라는 이름의 오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사람, 늘 소심하고 존재감 없던 오병호가 갑자기 앞으로 성큼 나섰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딸 오지영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아빠 지영은 뺨을 감싸주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평생 자신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오병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어른의 뺨을 때렸어. 그것도 내 시어머니의 뺨을. 그는 이어서 아내 황미숙에게로 돌아섰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사돈어른을 무시해 우리는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야.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사돈어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살아온 주제에 감히 누가 누굴 무시하고 멸시해 오병호는 순자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입학식 날 진작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돌아서서 외쳤다. 사돈어른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훌륭한 분이야.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분의 인생을 비난해 그분은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린 은인이라고. 오병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절규. 그것은 이 추악한 드라마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황미숙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였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백팩을 맨 채 캐리어를 끌고 나온 박하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영이 놀라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하준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 강순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섰다. 할머니, 그리고 모두 들으세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 서울대학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학 취소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하준아, 너 미쳤어. 정신 차려 이놈아. 부모님의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하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학식 날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뺨 때리는 거. 그리고 그동안 두 분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헌신하며 살아오신 할머니가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이런 집안에서 제가 무슨 의미로 서울대를 다닙니까?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죠. 하준은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저는 이제부터 할머니와 함께 강경에서 살면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낮에는 공장 일을 돕고 저녁에는 제 힘으로 다시 도전할 거예요.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순자의 굳게 닫혀있던 감정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펑펑 쏟아졌다. 73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줄을 일으켜 세우고 부서져라 힘껏 껴안았다. 가자 내 강아지,
우리 집으로 가자. 순자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무너져 내린 가족들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하준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절망에 빠진 부모님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세상의 전부라면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존중 위에서 세워질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충청남도 강경. 금강을 타고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은 여전했지만 강경포구 젓갈 공장의 아침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공장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막 20살이 된 박하준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의 등에서는 성실한 땀방울이 반짝였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 겸 공부방. 강순자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교과서가 아닌 말끔한 대학교 교양 강의 교재가 펼쳐져 있었다. 사이버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한 그녀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할머니, 오늘 과제 제출 마감일인 거 잊지 않으셨죠? 마당 청소를 마친 하준이 땀을 닦으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한결 편안하고 깊어져 있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덕에 할미가 호강한다. 이게 다 네가 옆에서 알려준 덕이지.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 자판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과제는 나의 삶, 나의 자부심이라는 주제의 글쓰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글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젓갈 한 통에 담긴 70년의 세월 할머니와 손자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서로의 공부를 도왔다. 한쪽에서는 평생의 지혜가 담긴 삶의 회고록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능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 그 모습은 지나가던 공장 직원들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주말이면 순자의 동생들이 모두 공장을 찾아왔다. 변호사 막내 동생 동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중년이 된 둘째와 셋째 동생까지 모두 모여 북적거렸다. 그들은 누나가 늦게나마 시작한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조카 하준의 선택을 기특해하며 용돈을 쥐어주었다. 핏줄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정기,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에 행복하게 피어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경군 문화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강순자 장학재단 출범식이었다. 순자는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한 돈의 일부를 떼어 자신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만학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단상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작은 보탬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창 창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그녀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순자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가장 가치 있는 존경의 순간이었다. 한편 서울의 어느 변두리,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반지하 월세방. 오지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폭행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녀는 결국 학교에서 불명예스럽게 사직했다. 강남 사모님의 화려했던 삶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박성호는 낮에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한때 투자 전문가인 척했던 남자의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황미숙 여사는 용돈이 끊기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위의 무능과 딸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였다. 그들 중 누구도 순자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병호만은 달랐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쯤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사돈어른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사돈,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순자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하주는 재수 끝에 원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학교가 아닌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인문학부를 선택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후배 됐네요. 하준이 합격증을 내밀며 씩 웃었다. 순자는 손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강아지. 그날 저녁 공장 지붕 위로 밝은 달이 청명하게 떠올랐다. 할머니와 손자는 뜨끈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갓 담근 김장김치에 수육을 얹어 먹었다. 순자가 갓 지은 쌀밥 위로 잘 삭은 어리굴젓을 듬뿍 올려주었다. 짭짤하면서도 달큰한 젓갈의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서름의 맛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증명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맛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강경포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